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을 통제하려는 음모가 무너졌습니다. 2. 한국과 협력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실수. 3. KAI와 락히드 마우턴이 함께 사업을 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등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와 기업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제 상황에 안주하고 혁신과 발전을 뒤로 미루는 곳이 있는가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적인 영향력이 지금 같지는 않았던 한국이 급격하게 발전하여 산업계를 주름잡는 역할을 하자 기존 선진국 반열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접국이던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로비와 언론 활동 등 다양한 수단 등을 동원해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을 견제했고 자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과대평가된 기술력이 드러난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으며 일본이 아무리 많은 로비와 언론 활동을 진행해도 한국의 선전을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통적으로 한국을 견제하던 국가는 일본이었지만 이제는 기술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독일마저 한국을 견제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산업계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국 산업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독일이 자국 법원과 언론들을 동원해 한국 기업들을 향한 견제성 조치를 하고 있어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무리한 견제는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부족한 것을 홍보하는 꼴이 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의 아이콘이던 독일이 최근 급성장하는 한국을 견제하려다 큰 코 다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규모로 세계 4위인 독일은 3위인 일본과 함께 UN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UN이 창설된 목적 자체가 과거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독일에 맞서기 위한 모임으로 그중에서도 상임이사국은 승전국들의 모임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 국가로 구성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국제사회의 중대한 현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경제력을 무기로 내세운 독일과 일본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를 상임이사국 지위에서 축출하고 독일과 일본을 포함시키도록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산업구조가 상당히 겹치는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중대한 권한을 가지는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면 오히려 좋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국과 산업구조가 겹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며 러시아의 과학기술력을 수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의 균형 상태가 한국의 국익 측면에선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독일이 최근 들어 한국을 견제하는 데는 사면초가에 빠진 국가적인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최대 80%를 러시아에게 의존한 결과 7월부터 독일에 연결된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러시아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하며 모든 산업 기반이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장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멈추게 될 상황에 오래전 멈춰 세운 석탄 발전소까지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당국은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며 기업들이 사용하는 가스를 줄이라 당부하는 등 1천연가스 배급제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독일에 위치한 유럽의 최대 전력회사인 유니퍼는 독일 당국을 향해 구제금융을 요청할 정도로 사실상의 파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정책을 통해 위험 요소를 분산시켜 놓았지만 독일은 러시아만 믿다가 국가 전체가 멈춰서게 생기며 독일 기업들이 이런 영향을 정면으로 받게 생겼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독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수준으로 낮춰 잡았고 올해 초 4%를 예상하던 것에 비해 매우 낮아졌습니다. 독일은 현재 10%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독일의 자랑이던 자동차 산업이 이번 에너지난에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독일차의 안방이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한국의 자동차들이 잠식해 나가자 독일 기업들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분기 현대기아 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합한 것으로 전기차만 보면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전기차 선두로 달리던 테슬라마저 제치며 스페인과 핀란드 아일랜드에선 점유율 1위,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선 전기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서는 더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독일의 경쟁 업체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린 상황입니다. 한국산 자동차가 이렇게 잘 나가자 위기감을 느낀 독일 당국은 한국산 차량을 조사하며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경 독일산 자동차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해 독일 차량의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났지만 최근 독일 당국은 한국산 디젤 차량도 배기가스 조작이 의심된다며 실험실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에 비해 일반 도로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성분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차이 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기아 측은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현대기아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한국산 디젤 자동차들엔 엔진을 제어해 배기가스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고 해당 제품은 독일의 대표 기업인 보쉬에서 생산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한 뒤에 현대기아의 책임인지 그게 아니면 현대기아에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 성능을 과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 손을 쓴 것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만 독일 당국은 현대기아에서 주도적으로 이번 일을 벌였다고 단정지으며 한국의 현대기아 브랜드를 작정하고 흠집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기아의 다른 차량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독일산 부품을 사용한 차종에서만 문제가 생기냐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도 이미 몇 년 전에 독일차 업계들의 관행처럼 여겨지던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긴 마당에 한국 기업들이 주력 상품도 아닌 몇 안 되는 디젤 차량을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했을 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차종은 매우 극소수이고 독일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을 통한 독일 당국의 경쟁업체 견제 목적이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만 견제 대상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연방교통당국은 미국의 테슬라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되었다며 6만 대가량을 리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자국 기업들인 독일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해도 조용하게 처리하는 등 웹 의도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당국이 견제하는 자동차 기업들은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자동차 그룹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독일차 업체들의 점유율을 완전히 깎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기업들이 내놓은 전기차는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기아 자동차도 못 따라오지만 내연기관에서는 일본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으로는 한국과 같은 신생국에게 밀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도 끊기면서 에너지 주권도 위태로운 상황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마저 바닥을 치고 있어 독일 당국은 잘 나가는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성을 가지고 수사와 리콜을 명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탑재한 아이오닉 5는 독일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독일산 차량들을 모두 압도했고 영국에서도 영국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인 EV6는 유럽연합이 선정한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는 등 한국의 친환경 전기차가 유럽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테슬라를 제쳤으며 현대기아보다 판매량이 많은 전기차량은 소형 사이즈의 전기차로 현대기아의 경쟁 모델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형차 이상의 차량들은 사실상 현대기아가 유럽을 완전히 접수했다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1위 테슬라에 이어 2위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한국의 전기차량은 전 세계에서 좋은 실적을 내며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뿐만 아니라 현대기아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시장에서도 훌륭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을 기준으로 670만 대가량을 판매하며 세계 4위의 완성차 제조업체로 군림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완전히 제쳤고 앞에 남은 것은 독일과 일본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최근 독일이 일본을 따라 한국 견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자동차 기업이 꾸준한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판매량을 키워 자신의 안방이던 곳에서 올해의 차를 휩쓸고 있으니 위기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배기가스 관련해 조작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단순하게 견제를 목적으로 한국과 한국의 제조업체들을 흠집내기 위한 작전이라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가 조용히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까지 2만 5천 대 이상을 판매하며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지만 테슬라가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이후 2만 5천 대를 판매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며 현대기아 차량의 2022년 올해 초 출시한 차량들이 테슬라가 10년 이상 쌓아놓은 업적을 순식간에 따라잡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현재 한국산 자동차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지금 주문해도 최소 1년 이상 대기해야 겨우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판매량 기준 세계 1위인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사실상 0%를 기록하는 와중에 발빠른 한국이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점유율과 영향력을 가져가게 될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지속적으로 낸다면 기존 기득권 국가와 업체들의 견제 역시 지금보다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한국 측에 지불해야 할 분담금은 수년패 미납하는 가운데 프랑스 다쏘사의 라팔 전투기, 미국 보잉사의 F-15EX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었는데요. 분담금은 내지 않은 채 다른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사실상 인니의 프로그램 탈퇴 제스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니 정부가 프랑스에서 구매한 라팔 전투기 6대의 계약금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도입분인 6대의 라팔 전투기의 가격은 약 13억 달러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 공교롭게도 인니가 부담한 KF21의 20% 분담금이 약 1조 7천억으로 이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달 인니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1차 도입분 물량인 6대를 인도받았고 프랑스 출신 조종사들을 불러다 방송에 내보내는 등 연일 라팔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KF-21 시제기도 못 받은 상황에서 비록 중고품 개량기이지만 4, 5세대 라팔 전투기를 받았으니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기쁨도 잠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나머지 도입분 36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자카르타는 라팔이란 이름은 최근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제조사인 프랑스 데솔트 에이비에이션 공장의 생산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전 프랑스 해군 조종사 피에르 앙리는 라팔은 아직 팔 준비가 되지 않았고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프랑스 공군 조종사들이 정해진 비행 시간을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생산 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 다쏘사는 무리하게 해외 판매를 진행하였고 결국 예정되어 있던 프랑스 공군 납기마저 미뤄지고 있는데 심지어 해외에 중고품을 껴서 팔아 극심한 재고량 부족으로 조종사들이 훈련할 기체마저 없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전문 조종사들은 연간 180시간을 비행해야 하는 NATO의 기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올해 162시간, 내년에는 147시간이 전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회의원인 프랑크 길레티는 군사적으로 우리는 국가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혼란은 다쏘사가 라팔 전투기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길레티 의원은 자국 수량보호 법안을 발의해 재고 확보 이전에 판매 수출 승인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인도네시아가 받아야 할 나머지 36대 도입의 시기가 크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쏘의 라팔은 2016년 9월 23일 인도와 36대 판매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카타르 36대, 2021년 이집트 54대, 그리스 24대, 크로아티아 12대, UAE 80대, 2022년 인도네시아와 42대 계약을 체결했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주문을 넣은 인도도 아직 전량 도입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중고품 끼어 팔기도 막힌 상태라 인니 측이 요구한 42대를 전부 도입하기까지는 최소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실전 배치를 계획 중인 KF-21 출고보다도 늦는 것인데요. KF-21 출고 전까지 라팔로 전력 공백을 채운다는 인도네시아 군의 계획이 완전히 뒤를려버린 것입니다. 이에 한 인도네시아 네티즌은 한국과 거래를 이어가지 못한 것은 인니의 큰 실수디며 지금이라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함께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1. 인도네시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체를 위해 많은 돈을 사용했다.
2. 여기서 탈퇴한다면 지출된 돈은 낭비되는 것이고 인니 정부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3. 거기다 약속을 깨버려 국제적인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4. 인도네시아와 한국 양국 관계의 협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5.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KF-21 개발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 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 이 네티즌이 우려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해외 매체 SOFRP은 지난 8일 인도네시아가 F-15, KF-21, 라팔 등 예산 문제로 딜레마에 직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블룸버그에 따르면 F-15EX 도입 관련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진행 중인 보잉 경영진이 인도네시아의 자금 지급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시불이 아니면 구매할 수 없다는 방침 내놓아 인니가 전 세계적인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체 역시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을 상대로 보잉사는 자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우리는 분할 지불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청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 보잉 경영진은 이미 KF-21 분담금 관련 할부 미납 사건을 익히 알고 있는 만큼 일시불 지급이 아니면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 6대에 1조 7천억을 태우면서 돈이 없다는 그동안의 주장은 모두 허구인 것이 증명되었는데 왜 인니는 한국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다른 전투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뒷배경에는 현 인니 국방부 장관 프라보위가 있습니다. 프라보어는 현 야당을 이끌고 있으며 대통령 조코 위도도와는 정적 관계로 이미 2번의 대선에서 낙선하였지만 2024년 대통령 선거의 대선 주자로 나설 계획입니다. KF-21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전 정부의 업적이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프라보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무리한 문어발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유로파이터 타이푼부터 시작해서 라팔, F-15EX 수-35 등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부 흘리고 다닌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다쏘와 미국 보잉사와의 만남 모두 프라보어가 직접 추진하였으며 현지에 방문해 계약 체결을 맺고 온 자도 프라보어입니다. 그는 줄기차게 KF-21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상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 이전을 언급하며 KF-21을 비판했던 이유는 자신이 계약을 성사시킨 라팔 전투기의 제작사 다쏘사가 계약 시 100% 기술 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봐라, 나는 다르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이에 인니 국민과 언론들 역시 한국에게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탐에인지 보람에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전투기를 만들지 못하잖아. 빌어먹을 한국, 인도네시아를 KF-21 프로젝트에서 탈퇴시키고 싶어하는 척하네. 차라리 인도네시아가 먼저 KF-21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 것이 더 낫다. 앞으로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2025년에는 한국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잖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 마당에 인니의 돈이 한 줌 모래가 되지 않게 해야 해.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각적인 방법은 준비된 라팔 전투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 물론 공동 생산이나 기술 이전을 요구해야지. 그러나 라팔의 납기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속했던 기술 이전도 난항을 겪고 있어 프라보어의 자충수가 결국 인니에게 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 통신이 공개한 라팔 계약 세부 내용에서 42대의 라팔 구매 시 받기로 했던 기술 이전은 초기 계약과 달리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만 제공되고 추가로 60대의 라팔 전투기를 더 구매해야만 전투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핵심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인데요. 동남아의 중국, 인도네시아, 유럽의 중국, 프랑스의 대결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프랑스가 프랑스했고 인니가 인니당했다. 한편 지난 10일 방위사업청은 KF-21C 제2호기의 최초 비행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 성공한 시 제2호기는 1호기 대비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동체에 도색이 됐으며 수직 꼬리 날개 또한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도색돼 1호기와의 차별점을 보였는데요. 시 제2호기의 비행 조종사는 KAI의 진태범 수석 조종사가 맡았고 약 35분가량의 비행을 마친 그는 좌충우돌 우당탕탕 인니와 달리 착실히 성공의 밑거름을 다지고 있는 KF-21은 최근 전 세계 최고의 귀리를 자랑하는 에비에이션 위크 시상식에서 올해의 방산 부문을 수상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65회를 맞는 에비에이션 위크 연례 시상식은 상업 항공, 우주, 방위산업,
비즈니스 항공 4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방산 부문 유일한 전투기로 선정된 KF-21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4, 5세대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의 국내 산업은 자체적인 기술력을 발휘해 첨단 능동 배열 ASA 레이더와 적외선 검색 및 추적 시스템을 포함하여 전투기에 관한 전자장비들을 모두 개발해내었다. 보고 있나 있니 결국 초조한 것은 있니입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스스로 자충수를 둔 인도네시아 동수의 업보를 자신이 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 해군이 고등훈련기 후보 기종을 납품받아 신형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 중에는 KAI와 로키드 마틴의 T-50도 있는데요. KAI와 로키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KAI는 KF-21 네이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KAI의 개발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고민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AI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로키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기에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현재 개발 예정인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제하는 나라들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과거 미국의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미 해군이 운용 중인 구형 제트 고등훈련기 T-45C의 엔진 블레이드가 원인 불명의 사유로 파손되는 현상이 발견됐으며 곧 모든 T-45C의 이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엔진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현상은 전투기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사고인데요. 전투기가 공력적 초음속 상황에 진입하게 되면 캐노피 전방 기수 부분이나 덕트의 구조상 특징으로 인해 충격파가 자주 발생하며 진동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러한 진동으로 인해 볼트나 작은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 구조물들이 엔진에 흡입될 경우 엔진 블레이드를 파손시키며 파편을 만들게 되고 그 파편이 엔진 도관뿐만 아니라 유압계통까지 망가뜨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투기는 활공 비행마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손쓸 도리 없이 지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T-45C의 상태에 미 해군 기관들과 파트너 업체인 롤스로이스는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요. T-45 훈련기는 1988년 도입된 이후 30년 이상 운용되고 있으며 1997년에 그 파생형인 T-45C로 전량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중간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도 T-45C는 30년 넘게 운용되어 온 구형 기체이기에 그 원인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해군 소속 조종사들과 비행교관들은 T-45C의 탑승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을 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도 더는 제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화의 의지를 드러내는데요. 2023년까지 후보 기종을 납품받아 테스트한 후 2028년부터 200여 대의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밝혀지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들로는 보잉과 사브의 T-7B, KAI와 로키드 마틴의 T-50, 레오나르도의 M346 등이 있는데요. KAI와 로키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차기 훈련기에 대해 실제 전투기와 최대한 비슷한 성능을 지니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함재기형 T-50을 함재기형 FA-50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경우 활주로 길이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해군은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기에 활주로 길이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F-21 네이비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음과 동시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KAI가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죠. 설계나 개발 관련 문제 외에도 실제 시제기를 만들어서 함상 테스트를 하는 일 역시 굉장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에 그 우려는 더욱 컸는데요. KAI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KAI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록히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KAI는 함재기형 FA-50 모델 개발 과정을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함재기를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KAI의 관계자에 따르면 T-50은 설계하는 단계에서의 파일럿 후보생들에 의해 거칠게 다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개량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KAI의 기술진들은 4년 6개월 정도면 함재기형 FA-50의 설계, 개발 및 테스트까지 완료하여 납품할 수 있다며 그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개발 경험은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기에 그 전망 역시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KAI와 록히드 마틴의 주요한 경쟁 상대 보잉은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T-7A를 해군형으로 파생시킨 T-7B를 제안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앞서 T-7A는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됐는데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기 사양에 맞춰 설계, 제작된 기체입니다. 국내의 한 전투기 설계 전문가는 T-7A의 현재 공허 중량으로 봤을 때 경전투기 버전으로 개량된다고 하더라도 무장 탑재 능력은 FA-50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T-7B가 함재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함재기는 항모 이착함 시 발생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기고를 갖춰야 하며 충분한 작전 행동 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 해군이 사용할 차기 훈련기 역할을 해내기에는 현재 T-7A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두드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강력한 경쟁 상대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미 공군 훈련기 선정 시 미 정부가 정치, 경제적 이유로 요구 성능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T-7A를 사업 우승자로 선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의 의사결정은 미 공군과 독립되어 있으며 미 공군과는 다른 독자적 기준으로 사용할 기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은 튼튼한 기골과 넉넉한 연료 탑재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훨씬 높죠. 생산비 절감과 구조 경량화에 치중했던 T-7이기에 이번 사업에서는 정치, 경제적 이유로도 사업을 따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반면 FA-50은 이미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등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의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규모의 경제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의 유력한 우승자로 FA-50을 꼽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포인트는 폴란드가 도입한 FA-50PL에 대한 기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됐는데요. 그리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6 기체들은 지금 바로 현대화 개량 작업을 하지 않으면 5년 내 퇴역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FA-50PL을 한꺼번에 48대나 사들인 폴란드를 바라보는 심경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FA-50PL은 현재 그리스가 보유한 154대의 구형 F-16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긴 수명주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ASA 레이더와 AIM-120 암람으로 시계 외 공중전 BVR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한 이유는 중고 F-16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기사 후반부에 가서는 FA-50PL은 마찬가지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제공되고 있는 이탈리아 M346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며 FA-50PL과 이탈리아 훈련기 M346을 같은 체급으로 다루어 보려는 무리한 분석까지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훈련기 사양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M346과 처음부터 전투기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설계된 FA-50PL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체는 무리하게 두 기체를 비교하며 현재 그리스가 사용하고 있는 M346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편파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FA50PL의 개량 내용에 대해 너무 한정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마치 M346이 FA50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실은 ASA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AM-120C가 통합된 FA50PL에 비해 M346은 시계 외 공중전 BVR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과거 폴란드는 M346에 대해 기본적으로 천음속 기체이기 때문에 공격기나 전투기로 부적합하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FA50PL은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며 습득한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기에 경전투기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에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까지 등장하는 모습에 괜스레 기세등등해지는데요. 계속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